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나왔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물가가 나왔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관료들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모습도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긴장이 사라졌어요. 물가 관리는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 관리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소득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용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물가 관리는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가 관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기의식이 없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좀 조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2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GDP 성장률이 수정치가 발표됐죠. 사실 이것은 7월 달에 이미 나왔었던 거죠. 속보치로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2분기에 제가 해설을 했었죠. 소개를 했었습니다. 8월 초 방송할 때 0.6%가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서 2분기에 성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 1분기 이래 계속해서 사실상 1분기보다도 그러니까 낮은 상태가 지속됐었는데 처음으로 작년 1분기를 그러니까 넘어서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의 효과가 저는 민주주의 회복의 효과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9월 초에 한번 이제 그러니까 수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치가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연말 정도 되게 되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0.6에서 0.7%로 0.1%가 그러니까 높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요인이 소비하고 수출이 그러니까 살린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소비 효과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쿠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2분기는 4, 5, 6월 달입니다. 4, 5, 6월 달이고 소비 쿠폰은 7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었으니까요. 그렇죠? 4, 5, 6월 달. 4, 5, 6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4월 3일 날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나면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진입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12월 달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상당 부분이 소멸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효과였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종식의 결과였었죠. 이거는요. 했었고 수출 같은 경우도 조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잠깐 이걸 보여드리겠지만은 먼저 성장률이 0.6%에서 0.7%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거 크게 좋아할 모습은 아닙니다. 7월 달에 발표할 때 0.6%에는요, 정확히는 0.606%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 하게 되면 0.6%죠. 0.6%가 되죠. 두 자리, 세 자리도 다 버리게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수정치는 0.675%예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0.7이 된 겁니다. 그럼 요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0.07 정도, 0.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1이 아니라. 0.07 정도가 그러니까는 수정이 된 겁니다. 그거라도 어쨌든 간에 개선됐으니까 다행이죠. 이것도 좀 내려갔으면은 또 얼마나 야당 지지층들은 또 환호했겠습니까, 속으로. 네? 이게 경제가 나빠져야지만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작년도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100.39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작년 1분기, 4분기 동안 그러니까는 작년 1분기 수준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100 밑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처음으로 100이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것도 0.39% 정도 증가한 겁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하면은 0.4%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이게 경제가 지금 개선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분기라 이겁니다. 2분기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얘기하는 건 GDP고요. GDP.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한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작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 1% 정도 증가를 했어요. 1% 정도. 지금 올해 2분기에는요. 1% 정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도 GDP보다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그거하고 잠시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수출이 좋아졌다 하는데 수출은 먼저 상반기 2분기까지면 상반기잖아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요. 맨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상반기 작년도 상반기에 3,348억 달러 수출액이. 근데 올해 상반기 6월달까지 3,347.6억 달러니까는 반올리면서 3,348억 달러지만은 그래도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2분기에 수출이 선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1분기 때가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지고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고 앞에 보이잖아요. 앞에 보이면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었고 2분기가 작년 2분기보다 좀 올라간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겁니다. 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이 지금 미국 리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시장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 상황 속에서 사실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이요. 수출 시장 다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여전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시장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상반기에 646억 달러였었는데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올해 상반기엔 621억 달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네? 5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반면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2분기에도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다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수출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수출도 1분기, 2분기 다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그러니까는 미국, 중국 시장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세안 시장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 정도를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있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수출이 다르는데 수출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수잖아요. 내수요. 건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감소폭이 마이너스 행진이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건설 투자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경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3년 이래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건설 투자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것은 최초예요. 지금 역대 최초입니다. 역대 유례가 없는 거였어요. 외환위기 때도 이런 일이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 시장이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연속 그러니까 그런데 2분기 거를 7월 달에 발표한 거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가지고 일부 언론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 소비입니다. 가계 소비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면서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요.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뭐냐? 성장을 다시 그러니까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저는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기후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하고 기후 행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그런 관점을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여간 성장을 그러니까 복원시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떠한 내용의 성장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성장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가계 소비뿐이 없어요. 지금 성장률을 올리려면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고 훑어봐도 가계 소비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성장률 높이려면요. 가계 소비가 어떠냐? 가계 평균, 가계당 평균 소비를 보게 되면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요. 분기니까 1,087만 원. 그러니까 이걸 월 평균으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60, 한 2만 원 정도 꼴 되는 거죠.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 2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2017년 2분기보다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2017년 2분기보다. 네?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가계소비가 잃어버린 10년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소비가.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안 좋은 이유인 겁니다. 핵심적인 이유예요. 특히 뭐냐면 가계가 소비가 안 좋은 이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가계소득입니다. 가계소득이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계가 쓸 돈만 있으면 왜 소비가 줄어들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는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생활비 지출을 크게 지금 줄이고 있어요. 가계는요. 한국은행에서 소위 말해서 일반 생활비와 관련되어 평상시에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 식음료, 주류, 담배, 의류, 옷, 신발, 생활용품, 미용 이런 우리가 뭐 의료비 이런 꼭 이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의 소비액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올해 2분기에 요 분야만 297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도 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에. 근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10년 전인 2016년 2분기보다도 한 8만 원 정도가 적은 거잖아요. 네? 한 달에 한 거의 10만 원씩 꼴씩 그러니까는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내핏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자영업적인 어려운 이유인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인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5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길게 보게 되면 지난 35년간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수술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을 그러니까 복원시키지 못합니다. 경제는요, 경제 수치를 가지고는 굉장히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판단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을 눈앞에 딱 그러니까 마주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면은 지금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가계 소비뿐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가계 소득이라는 거. 이거를 마주하지 않으면은요, 경제 성장률은 절대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끌어올리지 못해요. 네? 이건 상식이지만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들 전부 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2분기 기준이지만 전체 분기로도 봐보세요. 가계 소비가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017년 그때 수준보다도 더 낮잖아요. 네? 대개 이 그림 추이로 보게 되면요.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는 이게 큰 문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요. 네? 가계 소비, 일반 생활비 지출도 전체 분기, 모든 분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2분기만 봤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요. 어디에 반영되고 있냐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 활동에 얼마나 잘 돌고 있느냐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사람 몸에 있어서 혈액이, 피가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피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을 몸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돌면서요. 그랬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는 병에도 안 걸리고 생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화폐 경제 사회 속에서는 돈이 얼마나 경제 활동을 잘 그러니까 순환시켜주고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잘 순환하고 있냐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제가 그러니까는 잘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화폐 유통 속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0년도에 모든 나라에서,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뚝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였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활동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약받았었으니까는 그 속에서 소비 활동을 비롯해서 경제 활동들이 억제됐었죠. 그 결과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도는 것이 뚝 떨어지죠. 우리나라도 0.7에 있던 게 0.64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빠른 나라들은 2021년, 늦어도 2022년부터는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2분기에도 하락을 했어요. 소비가 약간 개선됐다고 하는 GDP가 성장률이 그러니까 플러스로 반등을 했다는 2분기에 화폐 유통 속도가 계산해 보니까는 1분기보다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0.6 자체가 붕괴가 될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0.601로 0.6을 턱걸이하고 있어요. 턱걸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상황이, 이거 경제정책 당국들이 원래 기재부 경제관료들은요, 안 좋은 데이터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알면서도 공개를 안 해요. 네? 자기들한테 이게 책임이 이렇게 갈까봐 안 좋은 경제 뉴스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정권을, 그러니까 이 선출 권력 내부에서는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른다면 그건 진짜 무능한 거니까는. 네? 무능하고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화폐 유통 속도가, 예?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제거된 2분기에도 그러니까 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뚝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경제가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몸에 그러니까 피가 순환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에서는요.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경제활동에. 네? 자, 7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이제 그러니까 사용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가 좀 증가를 했어요. 저기 2분기 맨 끝에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100을 넘어선 게 100.1이, 그러니까 100이 뭐냐면 2020년 수준입니다. 2020년 수준을 그러니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봤자 2023년보다도 낮은 거지만은. 그러다가 7월 달에 조금 반등을 했죠. 근데 반등의 폭을 봐보세요. 반등의 폭을 보시게 되면 100.4로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2023년이 수준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굉장히 이게 일회성 소비 쿠폰이다 보니까는 제한적 효과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정권이 아직 제도를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했지만은 소비 쿠폰을 굳이 그러니까 일회성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요, 일시적인 소득은 경제학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로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1,000만 원이 당첨됐다 했을 때 1,000만 원을 그냥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이제 소비로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축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 2분기까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사업체 노동자 대부분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빼고선 계산하는 겁니다. 가사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하청 노동자라든가 사업장에 고용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빼는 건데, 이게 2천만이 넘어요. 2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실질 임금을 보게 되면요, 상반기에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에 월 평균 실질 임금이 359만 8천 원으로 계산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2년도 3년 전인 2022년도가 362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가게가 쓸 돈이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 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여전히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임시 일용직은요, 지금 끔찍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에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는 월 평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근데 이게 언제 때 수준이냐면요, 2019년 때 수준이에요. 2019년.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지금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일용직 일자리를 보게 되면요. 2019년 2분기 때 638만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582만 개니까는 한 56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상황이 지금 최악인 겁니다. 최악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성장, 그건 그냥 한마디로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서민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상황, 특히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는 이미 굉장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물가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특히 뭐냐면은 서민들의 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소득층은 사실 물가가 높아지더라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큰 타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서민들,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은요, 물가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김민석 총리 섞고 해가지고 이 당대표도 섞고 당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이게 6월 18일 날 발표했던 거예요. 6월 18일 날.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이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출범을 했으니까는 한 2주 후에 이런 발빠른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교한 게 뭡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물가 관리를 그러니까는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평균 물가보다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권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6월 18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겁니다. 네?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제목 하에서 6월 7월간 460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 방향을 이거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6월 7월 두 달용이야. 두 달용. 네? 그럼 8월 달부터는 지금 사람들은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관료들의 모습이야. 관료들은 뭐냐면 정권 초기에는 선출 권력의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이건 선출 권력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챙겨야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 그러니까는 이 경제 참모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가를 그러니까 6월, 7월 두 달만 관리하는 게 어딨어요, 도대체가.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봐보세요. 3월달까지가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저거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전체 소비자 물가는 3.1%씩 올랐습니다. 연평균이 그러니까 3년 동안. 근데 뭐냐면 식음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주류 음료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일반 생활 속의 물가들이죠. 네? 생활 속에서 소비해야 되는 식음료 물가는 5.1%가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더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부터 봐보세요. 4월달부터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한테는 자기는 책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탄핵당했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졌죠. 생활 물가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5월달까지도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됐었습니다. 5월달까지요. 네? 6월달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는 달부터 다시 먹고 입는 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전체 소비자 물가는 한 2.2%로 나왔는데 6월달에 3.4%로 이제 다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요 정도 반등을 했는데도 7월달에도 비슷하게 추세가 지속됐죠. 근데 이번 8월달입니다. 9월 초에 발표된 8월달 그걸 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 전체 소비자 물가는 1.7%로, 이건 바로 뭡니까? SKT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료 인하 효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론들에 많이 보도가 됐던 거잖아요.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민들의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4.9%나 올라가 버렸어요. 4.9%나. 그러니까 이 격차가 바로 뭐냐면 서민들이 입는 피해예요. 이게. 네? 서민들이 입는 피해야.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소득 계층별로 이 지수를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걸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 폭이요. 네? 폭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서민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6월, 7월뿐이 없어. 그리고 이번 달 9월 달에 나온 발표 대책이 뭐냐? 추석 물가 대책. 추석 물가 대책은 매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책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거나 뭐하거나 관계없이 추석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일상화된 하나의 이건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중 이제 성수품, 추석 용품들 물가 안정을 이제 그러니까는 발표할 대책이다. 그러니까 8월 달이 없고 지금 9월 달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월달, 9월달에 지금 이게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한테 지금 이게 더 커져가고 있는데 6월달, 7월달에 그러니까 한 400억 원대 투입하고 나서 자기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선출 권력들이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챙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 관료들은요, 자기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소나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이 돈을 여기다 배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소나기에, 우리가 이 비에 몸이 젖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서서히 마음도 이게 바로 민심이 이반되는 하나의 민심이 이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심이 이반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9월 지금 뭐 22일경부터입니까요? 10만원 추가 지금 그러니까 소비 쿠폰 주는 거 그거 주고 물가 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별 효과를 못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선출 권력들이 긴장이 지금 풀어진 게 아니냐.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